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라고 하는 현상은 반드시 전기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전하를 띤 입자, 예컨대 전자나 홀들이 쿨롱의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는 여기 아래쪽 그림과 같이 예컨대 P형 실리콘 샘플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 내부에 당연히 이런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모바일 하면서 positively charged 되어 있는 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양쪽 끝과 끝 사이에 전압의 차이를 주고요. 그 전압 뭐 예컨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전압차를 길이로 나누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홀들이 힘 F는 플러스 Q 곱하기 전기장 E를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가속 운동하면 속도가 붙을 거고 속도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동을 해 가겠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등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홀들이 전기장 E 또는 전압차 V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가, 특히 이 샘플에 여기 홀이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 단면적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를 A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커런트 I의 값은 얼마 정도 되는지, 즉 전류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우선은 커런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커런트의 기본 개념은 1초당 몇 쿨롱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느냐입니다. 결국 시간당 이 총 전하량을 구하면 되는데요. 총 전하량은 결국은 홀 하나가 가지는 단위 전하량, 한 개가 가진 전하량에다가 그 홀의 개수 넘버를 곱해주면 총 전하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총 개수를 알고 싶으면 결국은 농도를 알면 되죠. 근데 농도의 개념은 단위 부피당 개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수만 알고 싶고, 그래서 이 부피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만큼의 거리를 t 세컨, t초 동안 홀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래쪽에 써져 있듯이 시간 t초 동안 크로스 플레인을, 이게 플레인을 크로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홀들이 플레인, 요 단면적, 시커멓게 칠한 요 단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부피가 무엇인지, 볼륨이 무엇인지 한번 연산, 수학적인 식으로 써본다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일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단면적은요, 홀이 지나가는 전체 면적의 이쪽 세로 방향하고 높이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결국 가로에 대한 정보, 즉 요 거리만 알면 되겠죠. 시간 t초 동안 홀이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방식은 드리프트입니다. 그럼 홀이 가지는 드리프트 벨라시티가 있을 거고 거기에 시간을 곱해주면 가로 길이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세로 높이의 곱인 단면적 A를 곱해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여기 육면체 요 내부의 총 볼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DTA로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단위 부피당 개수가 농도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T초 동안 홀이 휩쓸고 지나간 여기 있는 이 볼륨 내에 도대체 홀이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 센티미터의 홀이 P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홀 컨센트레이션 P로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다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볼륨을 곱해버리면 이 단위가 날아가서 결국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영역 내부에 홀이 몇 개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P타입 실리콘 소재가 가지고 있는 홀 농도, 단위 부피당 홀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에다가 바로 윗줄에서 구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볼륨, 즉 T초 동안 홀이 휩쓸고 지나간 부피를 곱해주면 이 값의 의미는 오른쪽에 써져 있는 대로 시간 T초 동안 그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는 홀의 개수, 넘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current density 또는 current입니다. 그래서 초당 몇 쿨롱이냐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t초 동안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홀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홀의 넘버, 이 개수를 전하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넘어올 때는 단위 전하량 Q를 곱합니다. 즉 두 번째 줄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 t초 동안 t세컨 동안 홀이 몇 개 지나갔느냐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한 개당 전하량, 즉 단위 전하량 Q 실제 값으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곱해주면 t초 동안 몇 쿨롱이 지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드리프트 커런트 또는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의 값은 아닙니다. 자, 이걸 이제 t초 동안 여기 있죠. t초 동안 그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전하량, 총 전하량이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커런트니까 커런트의 개념은 t초 동안이 아니라 1초 동안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그 총 전하량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컨드 분의 쿨롱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것이 바로 단위가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올 때는요. 위에 있는 식은 t초 동안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1초 동안이니까 t초로 나누어 버리면 1초당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쓰고 난 이 QPVDA라고 하는 식은 오른쪽에 써져 있듯이 단위 시간당 유닛 타임 1초 동안 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입니다. 결국 이 개념이 바로 홀이라고 하는 양의 전하를 띈 입자가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전류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I,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개념이고요. 보통 실리콘 소재 단면적은 소자를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 인트레스트 또는 요구사항 등에 의해서 단면적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전류가 흘러가는가, 즉 current density에 대한 개념을 보니까요. 여기 나온 대로 단위 면적당 홀 커런트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J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는 I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A로 나누어 주면 약분이 되어서 QPVD가 나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기의 반도체 공학, 전자회로 등등의 수업에서 계속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전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전류를 흘린다라고 할 때 그 전류값, 특히 단위 면적당 전류값인 전류 밀도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단위 부피당 전류를 흘릴 주인공인 홀이 얼마나 밀도 있게 있느냐, 즉 홀 컨센트레이션, 이거 결국은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전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평균적인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드리프트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그 비례상수가 모빌리티였습니다. 그죠? 결국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입자가 가지는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드리프트 벨라시티가 결정됩니다. 물론 모빌리티의 개념은 그 충돌간 평균 시간에다가 유효 질량의 값으로 나누었던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요. 머릿속에서 뭔가 수도관 같은 데서 물이 콸콸콸 흐른다라고 할 때 1초당 물이 나오는 물의 유출량을 늘려보고 싶다라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물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향상시키는 일일 겁니다. 즉, 이 모빌리티, 동일한 전기 에너지, 전기장을 인가했을 때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올리고 싶으면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각가지 방법들의 핵심 사항은 유효 질량과 충돌 간의 시간을 제어하는 반도체 소재 기술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P는 엔지니어가 내가 얼만큼의 불순물을 주입해서 얼마만큼의 홀을 만들어낼 거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도핑 컨센트레이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앞선 강의에서 전부 다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도핑이라는 개념, 이것이 결국은 전류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선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계속 깊이 있게 가봅시다. 요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홀이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커런트 덴서티가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QP, VD,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VDP입니다. 홀의 드리프트 벨라시티에다가 홀의 농도 둘을 곱하고 단위 전하량을 곱하면 홀이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드리프트 벨라시티는 모빌리티와 전기장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정의된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전자가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커런트 덴서티는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단위 전하량 Q는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띄었으니까요. 마이너스 Q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홀 대신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홀의 드리프트 벨라시티 대신에 전자의 드리프트 벨라시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식을 전개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전자의 드리프트 벨라시티는 당연히 전기장에 비례할 겁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전자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소자 수업에서, 이 물리전자 수업에서는 이동하는 건 원디멘저널하게 X방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방향이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내는 속도 역시 X값이 전기장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같긴 같은데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전자의 모빌리티에 전기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VD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뮤 n 2를 대입을 하면 얘랑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QN 뮤 n 2 QN 뮤 n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반도체 시편이 있다라고 할 때, 뭐 그것이 N형 반도체가 되었건 P형 반도체가 되었건 어쨌건 내부에는 전자와 홀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양단에 전압차를 줘서 전기장을 인가하면 당연히 전류는 흐릅니다. 뭐 이렇게 생겨먹은 P형 반도체는 일종의 저항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항 하나에다가 내가 전압원 하나를 인가해서 이 클로즈드 룹을 따라 커런트를 흘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선형 회로, 리니어 서킷이죠. 그 한국말로 회로 이론입니다. 그 대부분의 전자공학과에서 가르치는 회로 이론 수업은 영문명으로 서킷 디어리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개념이고요. 리니어 서킷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가 선형성을 가질 수 있는 전자 부품들에 대한 그런 해석을 공부하는 곳이 이제 리니어 서킷 클래스고요. 여기에 이제 비선형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공부하는 것이 한국말로 전자회로가 될 겁니다. 보통 3학년 때 많이들 수강하게 되죠. 어쨌건 non-linear circuit, linear circuit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텐데요. 리니어 서킷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저항, resistive network로 구성된 저항 직렬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일 겁니다. 이런 저항을 실제 집적 회로에서 만드는 실체를 살펴보면 이런 실리콘 샘플 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샘플 덩어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큼지막한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렇게 다 칼로 나중에 다이아몬드 칼로 잘라서 하나의 집적 회로 칩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집적 회로 칩을 제가 확대해서 두께를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위에 이제 각가지 전자 부품들이 보통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요즘은 한 20억 개 정도 집적이 됩니다. 이 집적입니다.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직접 회로, 집적 회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고요. 이런 거는 틀린 얘기고 집입니다. 우리 집 할 때 집. 네, 주택, 집. 그러니까 집적한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integrate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integrate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집적회로 안에 실제 들여다보면 이런 비선형 소자인 트랜지스터도 있겠지만 선형 소자인 리지스터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리지스터는 이 표면을 제가 좀 더 크게 그리면 그 단면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단면은 이 앞쪽에서 쳐다보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단면만 보일 거고요. 이 단면 윗면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뭐 예컨대 뭐 억셉터를 주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예컨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억셉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서 이 영역을 뭐 P 플러스로 만들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이 부분을 저항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제 3차원 조감도로 그려보면 난 요 영역에다가 저항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불순물을 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입을 해서 이 녀석을 저항으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저항이면은 뭐 도선, 여기 위에 있는 회로를 봐도 이런 금속 선들을 뭐 전화본과 연결을 하고 등등의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입니다. 그래서 MS 접합이 되겠죠. 그래서 MS 접합, 컨택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본 강의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건 P형 실리콘 영역 내부에, 그 볼륨 내부에 어쨌건 전자나 홀들이 다 있을 거고, 전기장을 줬을 때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은 커런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는 얼마 정도 될까요? 라는 거니까, 전자가 만들던 또는 홀이 만들던 뭐 둘 다 만들어서 동일하게 전류의 흐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썸 더해주면 될 거고요.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네,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대입을 하고 공통인 전기장을 묶어내면 오른쪽과 같은 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식을 보는 순간 전압을 인가해서 커런트는 괄호 열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거 전기장인데요. 이 괄호의 실체는 시그마 곱하기 2다라고 쓰고, 이 시그마의 의미가 이 괄호 내부를 의미하는데, 이 시그마가 뭐냐, 여기 밑에 나옵니다. 컨덕티비티입니다. 반도체 재료의 컨덕티비티를 시그마라 쓰고, 그 내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이 시그마에 뒤집어진 1 나누기 시그마의 실체가 바로 resistivity, 비저항 값이 되는 거고요. 이 resistvity가 우리 물리전자 수업의 본 수업의 가장 앞선 얘기로, 반도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반만도체예요. 반만도체라는 게 저항, resistivity 관점에서는 도체는 resistivity 값이 무지하게 작고요. 부도체는 또는 절연체는 resistivity가 무지하게 큰 재료예요. 근데 반도체는 그 사이쯤 되는 resistivity 값을 가지면 반도체 소재라고 합니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뭐 대략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플러스 3승 옴 곱하기 센티미터 정도의 resistitivity를 가지는 소재들이 주로 세미컨덕터 계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값을 만드는 그 구성 성분을 보면 결국은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결국은 도너와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빌리티 값은 결국은 전자나 홀이 가지는 유효 질량과 충돌 메커니즘,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일어난 그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의 개념,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J가 시그마 1라는 건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일렉트릭 필드는 시그마 분의 1 J 해서 이렇게 하면 resistivity에다가 J가 될 겁니다. 이 식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좀 해보면요. 얘는 결국 전압에 의해서 나온 거고, 이 커런트는 결국, 이 커런트 덴서티는 커런트예요. V하고 I인데 가운데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성분과 커런트를 곱하면 이꼴 해서 전압이 나와요. 뭔가 옴의 법칙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J는 시그마 E라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식은요. 이거 옴의 법칙, 옴스 로우 맞습니다. 실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금 전에 이렇게 생긴 시편 하나를 만들었고, 이 양단에 전압차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이 거리를 L, 여기 있는 단면적을 A라고 합시다. 자, 이 시편의 resistivity 또는 conductivity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rho 또는 시그마로 썼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한 식은 얘였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이랑 같은 식인지 확인해 봅시다. current density J는 전류 나누기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요 도선을 따라 들어가는 current를 I라고 하면 I 나누기 A가 J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시그마는 resistivity 분의 1이 될 거고요. 전기장은 뭐죠? 전기장의 기본 이 단위만 보면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길이당 전압차예요. 여기 전기장이 있고 길이는 L이고 전압은 V를 줬으니 길이 L에 대해서 전압 V를 준 거예요. 그래서 L분의 V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L분의 V 이렇게 씁시다. 쓴 다음에요. 이제 여기 L분의 1하고 로를 좌변으로 이동을 시킵시다. 자, 그러고 나서 V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로
A분의 L,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I 앞에 붙어있는 rho 곱하기 A분의 L. 이게 바로 이 시편이 가지는 resistance R의 값은요. 얘가 가지는 비저항에다가 이 소재의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입니다. 상식적으로 길이가 길면 저항값이 커지겠죠. 내가 설계를 할 때 이걸 길쭉하게 설계를 하면 당연히 홀이 뚫고 가야 되는 거리가 길어지니 저항값이 길어질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충분히 학습했을 겁니다. 그 다음 홀이 이동해 가는 그 단면적이 A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단면적을 내가 2배로 늘려서요. 두툼하게 두껍게 재료를 설계를 하면 홀이 하나 갈 때 이렇게 두껍게 만든 소재는 2배로 많이 갈 겁니다. 자동차 도로로 따지면 1차선 도로냐 2차선 도로냐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면 전자나 홀이 쉽게 가니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저항 R은 resistivity 곱하기 L 나누기 A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실상 위에 만들어둔 이 실리콘 샘플 시편의 저항 R의 값이 될 거고 I입니다. 이 R은 단위가 당연히 옴이고요. 이 비저항 resitivity는 옴에다가 곱하기 센티미터입니다. 뒤에 붙는 L 나누기 A도 단위를 생각해 보면 거리는 센티미터이고 면적은 제곱 센티미터이니 하나씩 죽으면 센티미터 분의 1이 남고 거기에다가 로를 곱하면 센티미터랑 센티미터 하나만 약분돼서 옴만 남게 됩니다. 단위를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구한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즉 전압차를 줘서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홀 또는 전자 또는 둘 다 이동해서 커런트 덴서티를 계산해내고 이 식을 얻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옴의 법칙 있잖아요. V는 IR 얘랑 같은 개념이구나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 resistivity, rho 값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 건데요. 원래 정의식은 resistivity는 Qn, μn 더하기 Qp, μp 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N형 반도체니까 전자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여기 N이 이 P보다 월등히 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텀이 뒤에 있는 텀보다 월등히 크니까 얘는 더 하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삭제하고 얘만 남기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꾸로 P가 N보다 월등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원래는 QN, μN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 P라는 앞에 있는 요 값보다 작으니까 이거 뒤에 더 하나 많아 별 의미가 없어요. 뒤를 삭제하고 앞부분만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X축이 resistivity rho 값이고요. Y축이 이제 도펀트 density라고 돼 있는데요. 도핑 농도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15승에서 20승 여기가 이제 티피컬한 범위가 되죠. 요 범위에서 도핑의 양을 얼마로 주고 resistvity는 얼마가 되는지를 찍어내는 겁니다. 예컨대 20승 정도 되면 도핑을 많이 했으니까 뭐 N형 반도체면 여기 N 값이 도너의 양이랑 같고 그게 뭐 20승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진한 도핑을 했으니까 이 리지스티비티 값은 작을 겁니다. 그래서 21대 여기 만나는 지점을 보면 대략 뭐 한 마이너스 3승 가까이 구현이 됩니다. 하지만 도핑을 점점점 낮추어서 N형 반도체의 경우에 리지스티비티 값을 읽어보면 대략 뭐한 a few ohm cm 정도입니다. 1에서 10 사이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P형 반도체의 경우에도 그래프를 보면 대략 비슷한 범위에서 그죠? 마이너스 3승에서 대략 뭐 한 10 정도 사이에서 지금 resistivity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듯이 둘 다 로그 스케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고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칸이 10배라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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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자, 이렇게 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resitivity는 결국은 도핑의 양에 의해서 여기 있는 P, 여기 있는 N 이런 도핑의 양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구나라는 결론인데요. 그럼 여기 질문이 아니 그 모빌리티는 별 역할 안 해요? 왜 여기 모빌리티도 꽤 같이 이렇게 분모에 있어서 여기에 영향 줄 것 같은데 왜 이 그래프를 보면 거의 사실상
resistivity 값하고 도핑하고 NA 또는 뭐 ND를 넣으면 그게 거의 사실상 직선이 되니 뭐 모빌리티는 별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이 그래프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이 그래프 가보세요. 도핑의 양을 15승에서 20승까지 이렇게 쭉 수입을 하면서 봤을 때 모빌리티 데이터의 값을 보면 전자의 경우 1400에서 200이에요. 200에서 1400이면요. 이게 10배가 차이가 안 나죠? 10배 이내의 값이에요. 홀 같은 경우는 500에서 뭐 한 100 얼마니까 얘도 차이가 10배가 채 안 돼요. 그죠? 100하고 500이니까 뭐 5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결국은 주어진 도핑 농도의 변화, 15승에서 20승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10의 5승배잖아요. 10만 배 정도 이렇게 도핑 양을 바꾸어 본들 모빌리티의 값은 10배 이내에서 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고 와서 다시 이 그래프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도핑의 양을 10만 배씩 바꾸어 본들, 그죠? 얘는요, 10배도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 리지스티비티의 값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변하는 얘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얘는 별로 안 변하기 때문에 리지스티비티 값 결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 왼쪽 그래프에서 리지스티비티와 도핑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실리콘 샘플이 하나 있고 도핑을 균일하게 호모지니어슬리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억셉터면 x 값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으나 그냥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가로 길이 L, 그다음에 높이는 T, 그다음에 세로 폭은 W로 했습니다. 뭐 그러면 요 면적은 WT, 단면적 A는 WT로 표시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립 전압원으로 Independent Voltage Source를 시편 양좌우에 걸어서 전류 I를 현재 만들어낸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샘플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실험을 통해서는 당연히 내가 인가한 전압에 대해서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하면 저항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이론적인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앞서 얘기한 대로 비저항 값에다가 길이 나누기 단면적이 될 겁니다. 자, 같은 얘기라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실리콘 샘플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 뭐 10의 16승 정도의 농도로 보론을 주입을 했나 봅니다. 보론은 억셉터니까 이거 P형 실리콘 소재입니다. 보론이 억셉터라는 거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억셉터의 양이 지금 여기에 NA가 10의 16승 돼 있고요. 도너는 따로 뭐 주입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억셉터가 300켈빈, 특별한,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 다 상온 300켈빈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온 300켈빈에서 억셉터를 10의 16승 전부 다 이온화 되겠죠. 네, fully ionization 되어서 홀 농도 이렇게 억셉터의 농도랑 같아질 겁니다. 그다음 뭐 이 실리콘 샘플은 현재 평형 상태,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으니 mass section law를 써서 P와 N 농도의 곱은 일정한 상수값 Ni 제곱 100억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6승에다가 전자의 농도를 곱해서 100억의 제곱을 연산해주면 N은 10의 4승 per cubic centimeter 나옵니다. 이 예제 문제의 질문은 이렇게 보론으로 도핑이 된 실리콘 샘플의 resistivity, ρ 값을 구해라고 했죠. 그래서 ρ는 1 나누기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고 이 경우에 P형 반도체라서 P가 N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N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본들 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Q 자리에 1.6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9승 홀농도 10의 16승 모빌리티 값은요, 그 앞에 있는 그래프로 가서, 네, 여기로 와서 읽으면 됩니다. 그 현재 10의 16승에 대해서 읽어보면 값을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값이 보이진 않는데 뭐 예제 문제나 이런 데 보면 이 안쪽에 테이블로 해서 정확하게 도핑 농도가 16승일 때는 홀의 모빌리티가 얼마인지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읽기 힘든데 값을 뭐 필요하면 도표화해서 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읽어보면 약 4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고 단위를 맞춰주면 되는데 항상 단위는 길이는 센티미터, 면적은 제곱, 세제곱 부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틀리지 않게 단위 혼란 없을 거고요. 정답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뒤따르는 예제 문제입니다. 그 앞선 예제 문제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똑같은 실리콘 똑같은 실리콘 샘플에 대해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도핑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뭘 들고 더 도핑하냐면 알세닉을 10의 17승만큼 더 넣어요. 근데 알세닉이라는 거는 그 도너잖아요. 이미 10의 16승 정도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으로 보론을 잡아 넣었는데 거기다 덤으로 더 이만큼을 넣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제 도핑의 농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면 이쪽은 거의 뭐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시하지 말고 한번 좀 깐깐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보론 이만큼 들어있는 실리콘 샘플에다가 도너를 더 잡아 넣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컴펜세이티드 된 반도체 재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너와 억셉터를 주입을 같이 해서요. 원래 P형이었는데 도너를 더 넣어서 N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compensated semiconducto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펜이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NAND 값을 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자의 농도 N을 구해야 되는데 전자의 농도 N은 결국 도너에서 억셉터의 양을 빼면 되는데 보통은 이 억셉터를 무시했는데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숫자를 한번 넣어 봅시다. 도너 값도 넣고요. 그러면 10의 17승 빼기 10의 16승 되니까 이거는 9 곱하기 10의 16승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홀의 농도는요. n과 p의 곱은 ni 제곱이 될 테니 n 자리에다가 9 곱하기 10의 16승 넣고 ni 자리에 10의 10승 넣어서 전체 제곱 때리면 홀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념을 들고 이제 이 실리콘 샘플에 compensated 된 실리콘 샘플에 resistivity는 원래식 여기가 있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P형 이 P 홀 농도가 워낙 작아서요. 얘 무시하면 얘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Q에 단위 전하력 넣고 N은 위에서 계산한 9 곱하기 10의 16승 넣고 이제 모빌리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빌리티를 그래프에 돌아가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억셉터 16승, 도너 17승 넣은 상황입니다. 뭐 이거 이제 사실상 그 도너가 억셉터보다 많으니까 N형 반도체니까요. 뭐 그럼 도너 17승에 대해서 요 매칭이 되는 모빌리티 읽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분명히 시험 문제, 숙제 등에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반도체 compensated semiconductor 소재 내에는 도너도 있고 억셉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는 전자가 가지는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모빌리티의 개념은 뭐죠? 단위 전하량에다가 충돌간 평균 시간에다가 유효질량을 나눈 값입니다. 지금 전자의 모빌리티니까 전자의 유효질량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얘는요, 포논 스캐터링도 있다라고 배웠지만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있습니다.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불순물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N형 반도체니까 도너가 억셉터보다 우세하니까 전자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ND에서 NA를 뺐죠. 서로 쌤쌤이 되는 부분을 없앴죠. 억셉터 하나면 도너 하나. 그럼 서로 있으나 마나죠. 도너가 전자 하나 내놓으면 억셉터 하나 받아가니까 전자의 농도는 연계가 되잖아요. 하지만 모빌리티 또는 충돌간 평균 시간을 계산할 때는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즉 억셉터와 도너를 둘 다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스스로 존재할 거고 그 존재하고 있는 억셉터 하나, 도너 하나 때문에 자유전자가 느끼는 충돌간 평균 시간, 자유전자가 느끼는 모빌리티 이런 거 다 영향받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식에서요. 지금 억셉터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16승이었고 도너가 17승이었으니 전자의 농도는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 개념에서 접근해서 17승에서 16승 빼면 뭐 그냥 에이 뭐 10배 차이 나니까 무시해. 또는 뭐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전자의 모빌리티를 읽어낼 때는 그러면 뭐 농도가 9 곱하기 10의 16승이니까 뭐 여기 16승 그 한 칸 앞인 요 지점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펜이 이상하네. 올라가서 여기서 전자농도 딱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럼 도너니까 17승, 도너가 17승이랬으니까 17승 여기서 딱 올라가서 전자의 농도 값 딱 읽으면 되나요? 전자의 모빌리티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감안해야 됩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승에다가 16승을 더한 값, 즉 1.1 곱하기 10의 17승. 여기서 모빌리티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고 여기가 2, 17승이니까 1.1이면 대충 이 정도일 거예요. 거기서 모빌리티 값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그래프에서 읽기 번거로우니까요. 제가 테이블로 해서 도핑 농도가 요 X축 값 요거마다 요렇게 하나하나마다 모빌리티가 얼마인지 테이블로 만들어서 주면 어떤 컨비네이션에서 값을 읽어야 될지 주의해서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축 여기 써둔 거 보세요. 예전에 모빌리티 학습할 때는 그냥 도핑 농도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머릿속에 도핑 농도니까 ND-NA 또는 NA-ND를 생각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네,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모든 불순물 입자를 다 있는 그대로 합해서 그 녀석들이 어떻게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토탈 도핑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앞서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net doping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지금은 total doping concentration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도 풀었고요. 뭐 여기 그다음 나오는 예제 문제는 resistivity가 온도에 따라 또 어떻게 바뀌느냐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뭐 너무 쉬워서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도 올라가면 저항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성, resistivity가 뭐 증가하겠죠. 극렬히 저항하겠죠. 코너 스캐터링도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지는지 수치적으로 한번 그냥 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다음 무비 클립에서 다루어야 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여기서 요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개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뭐 일반 물리학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학습했겠지만 여기서는 그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자나 홀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또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잘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뭐 EC, EV 이거 실리콘에 쫙쫙 평행하게 선 두 개 그어서 물리적인 방향 X 방향에 따라서 실리콘은 그 동일한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스트럭처를 가지니까 EC, EV 값도 일정할 거고 뭐 x 이꼴 예컨대 여기가 0이나 x 이꼴 l인 지점이나 뭐 밴드갭은 다 한결같이 똑같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결정 재료니 변치 않을 겁니다. 자, 뭐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밴 다이어그램이 왜 생겼는지 뭐 자세한 얘기는 앞선 강의에서 다 했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컨덕션 밴드 안에 이렇게 자유전자 하나가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얘를 정량화해 보자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랑 컨덕션 밴드의 엣지 즉 E sub C 하고요. 요 에너지 차이를 요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정의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컨덕션 밴드 엣지 EC에서부터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전자는요. 운동 에너지가 무지하게 높은 전자입니다. 즉 운동성이 굉장히 좋고 고에너지를 가진 전자입니다. 이런 놈들은 이제 핫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실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런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들을 만들어서 그 플로팅 게이트 내부 또는 차지 트랩 플로팅 레이어, CTF 레이어 등등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더 얻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전자가 특정 공간에 들어가는구나.
플로팅 게이트 또는 CTF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CTF 기반의 낸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런 곳은 여전히 플로팅 게이트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뭐 플로팅 게이트 기술은 아마 미래 시장에서는 모바일 랜드 SSD 이런 쪽보다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용도로서 플로팅 게이트 기술은 계속 명분을 유지하겠죠. 심지어 요즘은 싱글 레벨 셀, 트랜지스터 낸드 메모리 어레이의 1비트에 하나의 그 스테이트 상태가 두 개죠. 하나의 비트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냐 없냐로 하는 싱글 레벨만 들어가는 셀, 그래서 SLC가 있고요. 그 하나의 셀 안에다가 두 개의 비트, 즉 비트가 2bit이면 네 개의 스테이트죠. 그 아마 논리회로 같은 수업에서 비트가 두 개면 네, 이렇게 네 개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라는 게 뭐 여기 밑에 1의 자리, 10의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bit이면 멀티 레벨 셀, MLC 기술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하나의 트랜지스터, 낸드 플래시 메모리 트랜지스터에다가 3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으면 실제 가능한 데이터의 스테이트는 총 8개죠. 2의 3승이 되어서 8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터너리 레벨 셀, TLC가 됩니다.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 보면 이런 게 이제 어, 512급 1테라바이트급 TLC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고용량화 될 것이고 얘도 원래는 SLC에서부터 출발해서 MLC, TLC까지 왔고 그 다음 기술은 QLC, 쿼터너리 레벨 그래서 4bit을 한 셀에 저장할 거고 그 다음은 펜타 레벨 셀에서 PLC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고용량화, 대용량화 되고 있다는 것도 뭐 그냥 간단히 강의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옵시다. 하드 일렉트론, 카이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요. 홀의 운동 에너지도 대단히 쉽습니다. 홀은 밸런스 밴드 안에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움직이고 이 물방울이 대부분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인 밸런스 밴드 가장 상층부에 이렇게 모입니다. 물방울이니까 가장 뽀글뽀글 올라가서 가장 안정된 상태인 여기 올라갑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실제 홀 입장에서는 가장 위로 올라가서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홀들이 밸런스 밴드 엣지 EV에서부터 얼마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느냐, 요 에너지 차이를 홀이 가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다라고 정의할 겁니다. 됐죠? 더 밑에 있으면 이제 이런 건 핫홀이 될 겁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에너제틱한 핫홀, 뜨거운 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라는 건 항상 기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우리 수업을 들으면 내가 수업에서 뭐 학점을 뭐 A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전체 학생 중에서 뭐 상위 몇 %에 들었구나. 이 결국은 레퍼런스라는 게 예컨대 1등 기준으로 내가 몇 번째다. 또는 제일 마지막 거꾸로 1등에서부터 내가 몇 번째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내가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리콘 소재에서 주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레퍼런스 레벨은 어디에 잡느냐? 학생 여러분이 잡고 싶은 아무 때나 잡으면 됩니다. 아무 때나 잡으면 돼요. 근데 나는 뭐, 요 정도를 레퍼런스 레벨로 잡을게요. 라고 해놓고, 홀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찾고 싶다. 전자가 갖고 싶은 포텐셜 에너지를 찾고 싶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에너지 레벨은 이 Y축, 벤 다이어그램에서 따로 표현은 안 하지만 Y축의 아무 특정 값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밸런스 밴드 엣지에 매칭이 되도록 레퍼런스 에너지 이 레퍼런스를 여기 EV 값에 맞출게요 라고 하면 여러 학생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양단에 실리콘 샘플 양단에 전압차를 주면 이쪽 편은 전압이 내려가는 거고 이쪽 편은 마이너스니까 들어 올라가면 나중에 밴드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그리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근데 문제는요. 이러면 레퍼런스 에너지 레벨도 이 EV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레퍼런스도 EV랑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바뀐다고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레퍼런스 에너지는 딱 하나의 에너지 값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수평선이겠죠. 나는 요 에너지 레벨 레퍼런스로 잡을 거야. 아니야, 난 요걸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레퍼런스 에너지를 밸런스 밴드 엣지에 맞춘다, EV에 맞춘다라는 뜻은요. 평형 상태일 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도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 레퍼런스를 EV에 잡는다라는 말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어쨌건 뭐 이 레퍼런스 에너지는 내가 잡고 싶은 값 하나 딱 정해서 X 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하나의 레퍼런스 에너지로 정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듯이 어, 만약에 이 레퍼런스를요, 나는 저기 뭐 이 부위에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EC에서 레퍼런스 에너지까지 뺀값, 그걸 포텐셜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이 전자의 경우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으로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요, 나는 레퍼런스 에너지를 여기로 잡을게요 하면 여기서부터 EC까지 거리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레퍼런스 에너지가 EV랑 같다 보니 얘를 그리고 나면 EC 빼기 EV가 되어서 이게 밴드갭 에너지가 돼서 112가 나와요. 근데 뭐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평형 상태일 때 가능한 얘기고요. 평형 상태가 깨져서 실리콘 시편 양단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전압차를 주게 되면 이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여전히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가 레퍼런스 에너지는 땡 틀립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엣지 EC가 나타내는 거는 represent 표현하고 대표하고 나타내는 건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값을 나타냅니다. 이때 EC가 레퍼런스 에너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보고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N형 여기 실리콘 샘플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N형 실리콘 샘플 양단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릴 겁니다. 그죠? 여기 전기장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줘서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릴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V는 IR에서 충분히 학습이 돼 있겠지만 얘를요 질문을 이 X 방향에 따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서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상세하게 스캐터링 이벤트들은 어떻게 일어날 거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환되어 가면서 실제 전류를 만들어내는지를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듣느라 오늘 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